네, 2교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형이야 뭐 이게 사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형을 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양한 그 표현형들을 기록할 수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표제어로 이제 기본형을 실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주어나 목적어나 상황이나 매너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어, 표현이 달라지는가를 사실은 같이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지. 한국 수화 사전에 기본형만 실려 있다고 해서 여기서도 그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인칭이나 대상에 따라서 이제 주어나 간접 목적어가 달라지면 목적어가 달라지면 일치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치동사의 얘기고 그 일반 동사나 그러니까 비굴절 동사 같은 이제 플레인 버브나 공간 동사는 이렇지 않죠. 일치 동사만 이러는데 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외국어 통역론에서 순차 통역은 이제 화자의 말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통역이고 동시 통역은 화자의 발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역이다. 순차 통역은 동시 통역에 비해 메시지 전달 정확도가 높고 빠른 전달보다는 정확한 전달이 요구되는 상황에 사용된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법원 통역에서는 사실은 동시 통역보다는 순차 통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반면 동시 통역은 빠른 메시지의 전달 목표로 하여 정확도가 비교적 떨어지고 내용의 오류, 오해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외국어 통역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듣기, 이해, 분석, 재구성, 발화의 과정을 통해 통역이 된다. 수어 통역도 마찬가지로 어, 마찬가지 과정을 통역이 진행된다. 그렇죠? 따라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한 통역에선 수차 통역을 기본으로 한 통역 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 근데 변호사나 판사 뭐 이런 검사 이런 게 말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동시 통역이 가질 수 있는 통역의 오류를 통한 사실 오인과 판결 불복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차 통역하는 게 좋죠.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 예, 신조어 무지 많이 만들었는데 봅시다. 음성 언어와 달리 수어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수화 단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 의미 전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기존의 수화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표현하는 수화 단어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존 단어를 쓰든 새로 만들든 기존 단어로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그렇더라도 SK 방식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수제 한국어 방식이 아니라 한국 수어 방식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수제 한국어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가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한자어마다 대응시키는 방식을 썼어요. 그거는 이제 수제 한국어 방식입니다. 한 인물의 여러 명칭 사용 뭐야? 한국어 특성상 해당 인물의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이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엄마, 아내, 딸, 고모, 이모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시각 언어의 소의 특성상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여러 명칭 사용하는 인물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완료되거나 해당 내용의 접근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인물의 명칭을 한 가지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인물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수화가 이게 공화 설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주어 표시가 한국 수화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명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덜한데 너무 한국어 걱정을 많이 하죠. 또한 재판 중에는 변호인과 변호사 뭐가 달라? 변호인과 변호사는 또 뭐야? 피의자와 피고인은 다릅니다. 등을 하나의 수어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인물인데 말도 안 됩니다. 피의자하고 피고인을 같은 표현으로 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변호인과 변호사가 달라요? 잠시만요. 변호인과 변호사가 다르다. 잠깐만요. 다르든가 보네요. 잠깐 봅시다. 구분해서 쓰는데, 자,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자가 변호인이고요. 예, 변호사는 자격을 가지고 소송 제기나 변호를 해주며 법률에 관한 업무를 종사하는 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형사소송의 경우엔 변호인이라는 변호사가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직업적 개념이고 변호인은 형사소송에 한해서 변호를 담당하는 자네요. 예, 다르네요. 다르게 써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인으로 쓰면 피의자하고 피고인은 같은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똑같이 했던데. 때문에 문장의 길이 한국의 경우 문장의 길이가 길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장 길이 길어지면 이해 못하죠. 또 어려워지죠. 그러나 수화의 경우 하나의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 내용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길이도 길인데 주어나 목적어 그다음에 주어 동사 간의 호응 이런 게 명확히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비수지 표지로 표현이 안 돼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한국어의 장문은 여러 단문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여 수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단문으로 쪼개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단문으로 쪼개든 장문으로 얘기하던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의 논항들 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간의 호응 이런 게 명확히 표시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어의 주어 생략. 일반적인 한국어 용어에는 누가 누구에게 등 행위 주체나 객체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수화통역의 경우 이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행위 주체 객체를 적시하여 통역하는 것이 통역의 정익도를 통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화 문장에서 생략 안 합니다. 이거 특히 법률적 효과 중요한 체포 구속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행위 주체 객체를 분명히 적시하여 수화 통역하는 게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화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법의 진술의 과정. 법의 용어와 실제 행위의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강도, 도둑, 살인의 경우 특정 무기,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요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무기나 도구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속설도로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도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어는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을 하거나 훔쳤는지 이런 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 예를 들어서 뭐 칼의 방향이라든 칼을 잡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형량이나 유무죄, 뭐 유무죄도 그렇고 형량이 달라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의 깊게 잘 통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민감할 수 있죠. 자, 얼굴 이름, 수어 이름의 사용. 농인은 타인의 한글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이제 수어 이름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그래서 해당 인물의 한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 이름을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름을 알지라도 통역사가 얼굴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자칫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얼굴 이름의 특성상 동일한 얼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근데 이런 경우 뭐 이제 아버지라든지 누구의 아들 뭐 지역 뭐 이런 거 추가 정보가 제시돼서 그렇게 혼란은 없어요. 해당 얼굴 이름과 이름을 병행 사용하는 게 좋다. 법적으로는 아마 한글 이름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혼동이 있는 경우에 혼란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이라든지 부모님 누구의 남편 아내 뭐 이런 걸 활용하니까요. 농인이 타인의 얼굴 이름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상대방의 얼굴, 행동, 그다음에 복장의 특징을 표현하는 걸 참고해 통역해야 된다. 얼굴 이름도 모르면 괴롭겠죠. 예, 특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어 표정과 공간.
이건 뭐야? 표정의 비수지 표현. 그러니까 표정을 비수지 표현이나 비수지 표시나 동의어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표정은 그러니까 비수지 그 표현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공간하고 분류사는 뭐죠? 별개 개념인데. 농인의 표정과 소아통역사의 표정은 범죄 의도성을 나타낼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렇죠? 표정에 따라 범죄 고의가 있는지 아닌지, 범죄 상태의 감정 어떤지 이게 내용이 전달된다. 소아통역 중에 확실한 전달 외 공간 구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간 설정과 활용이 되게 중요하죠.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 위치를 확실한 공간에 놔서 소아통역 중 일관되게 표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표현하는데 또 역할 변경이나 관점이 바뀌면 또 달라지니까. 소아통역 중에 공간을 바꾸면 혼동이 일관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공간 활용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화자하고 이제 청자 사이에 공유된 공간이면은 그걸 바꾸면 안 되죠. 근데 구분 형태론적 사용 같은 경우는 물론 일관되지만 또 이게 관점이 바뀌거나 역할 변경이 일어나면 공간 변경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해의 문제는 없어요. 예, 글을 이렇게 대충 쓰면은 좋겠지만 예. 아이고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시제 표현 과거의 행위, 현재 행위, 미래의 가능성 뭐야 가능성 미래 시제에 대한 수어 표현에는 그 의미가 혼동되어 오류가 생기는 경우 이거 되게 심각해요. 따라서 내용 중에 시제와 관련돼서 한국어 내용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를 생략할 편은 있지만 의미를 명확히 위해 과거, 현재, 미래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맨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네,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문장 앞에 주어 다음이나 문장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이 시제 때문에 법원 통역은 난리 나는 게 많습니다. 그 병원 통역도 그렇고 뭐 일상생활도 그렇고. 호칭 농인의 사회에서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뭐죠?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뭐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청인의 경우 해당 인물이 자기 앞에 있을 경우라도 호칭을 사용한다. 소아의 경우 해당 공간에 없을 경우 호칭을 사용하거나 증명을 사용하지만 해당 인물이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대부분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판정에서는 판사, 변호사, 검사, 피고인 등 호칭을 사용하지 해당 인물을 가리키거나 해당 인물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뭐 판사님, 검사님 이런 거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대명사로 지시하기로 많이 표현하죠. 예, 예. 그러니까 되게 특정 공간으로 설정이 되니까 판사의 위치와 검사의 변호사 위치 이런 게 되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가 재판정에 있는 경우 변론함과 함께 해당 인물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동작을 하면 이제 이분이 변론하신다 이거죠. 변호사다 이거죠. 아니야 변호사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같은 공간에 없는 제3의 인물을 지칭하는 거로 오해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주어 처리나 공간 설정 잘 하시면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을 뭐 지정하겠다든지 잘만 이렇게 일관되게 사용을 하면 근데 보통 단어만 나열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서술어의 모호성과 명확성. 한국어에서 의미를 강하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서술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절도의 의도를 가지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벌 수 있는 그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보통 판결문이나 이런 데 나오죠. 수어로 통역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절도 목적 들어가다 증거 장애로 짧게 통역한다. 수어는 이제 서술어가 짧고 명확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의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피고인이고 거기다 의도는 피고인의 의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는 어떨 때는 검사, 어떨 때는 판사고요. 변호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소명하는 건 검사고,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를 잘 표현하시면 돼요. 누가 그렇게 보는지 뭐 보기 어려운지 누가 소명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단어만 나열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게 단어만 길어지고 알아먹기 어려우니까 SK에선 참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줄이는 식으로만 하는데 이게 SK에서 낸 아이디어 방식이죠. 이게 요런 긴 거를 요렇게 줄이는 거 있죠. 근데 이거 알아먹을까 이거를? 절도 목적 그러니까 절도 목적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간지도 표현 안 되고 근거 장애 이러면은 이 뜻이 된다. 절도에 들어가지고 무슨 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주어도 없고 에이 그 다음에 어떻게 소화 표현의 어려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은 뭐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소화 통역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왜? 피고인 어떻게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피고인 생각 어떻게 나중에 뒤로 가야 되는데 용인이 이해된 내용은 피고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의견이 있는가 없는가 동의하는지 거부하는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가 여러 가지 의미로 각각을 달리 표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떻게 수화 질문은 답변의 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화다. 그럼 상세화 시키셔야죠. 상황별로. 이렇게만 때우시면 안 되죠. 재판정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답변을 종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예, 그러셔야 됩니다. 이거 상세화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SK죠. 그러니까 그 뭐에 관한 생각인지 여기에 상술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 진짜 동의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그러면 그 검사의 기소 내용에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뭐 판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죠? 그다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상술하시면 되죠. 두괄시와 미괄시 예를 들어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소 제기하면 피고인이 되거든요. 문장처럼 공소의 제기가 나중에 나오는 말의 미괄식 문장의 경우 수어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소의 제기란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에 형사재판 요구할 뭐라고? 공소의 이게 미괄식이야? 그렇죠.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되죠. 먼저 얘기하죠. 예. 그 형식의 주제를 앞에 놓고 그러니까 문장의 주저 뭐 타픽이라고 할까 주어라고 할까 앞에서 얘기하죠. 두 가지식으로 해야죠. 공소의 제기. 영상 보기. 공소의 제기. 죄 재판 신청입니다. 요거 파일 보내드릴 건데요.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읽으시면 볼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검색하셔가지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재생 목록에 여기 있어요. 그 형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요거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양육 우와, 영어로 돼 있어. 아마 1-1은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죠. 공소의 제기.
주의 재판 신청 이렇게 하는 거죠. 공소의 제기. 그러니까 주의 재판은 형사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어우야. 아니. 이게 지금 주의 재판, 형사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 재판을 제기하는데 원래는 수하는 사실은 이게 그 제기 기소하는 게 어디다 하는지 그러니까 법원에다 하는 거거든요. 법원 원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어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는 이게 지금 주어처럼 보이고 얘가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식으로 해야 되죠. 공간 설정돼야죠. 네, 이게 공소의 제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소의 제기는 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예, 설명이죠. 자, 내용을 좀 알고 들어갑시다. 여기 받아쓰기도 해놓으셨으니까 좋네. 자, 공소의 제기. 예,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걸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영상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공사장에 피고인의 성명,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했고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고 죄명이 무엇인지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소를 제기한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되고, 그렇죠? 예,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으로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문자로 구분했네요. 근데 수화 단어로는 지금 여기서는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은 죄 사건 그랬고, 법이죠. 예, 그러니까 형법, 형사 사건이고 피의자는 이제 죄 의심하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죄에 의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재판은 없구나. 죄 사람 재판 사람 예 재판을 넣네요. 구분했다 이거죠. 또는 그냥 똑같이 했죠. 죄 의심 사람. 그 다음에 죄에 의심 받는 너 이렇게 가리키는 식으로. 공판이 시작되는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의자가 피고인의 신분이 변경되는 걸 고지하거나 구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어를 사용하는데 재판 중에는 재판 수어를 생략하여 피고인을 사용한다. 재판 중에 피고인 자신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리키는 뭐 이렇게 재판 중에는 이제 지시해도 누군지 아니까.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기소장입니다. 공소장. 지금 유튜브에서 그 다음 건데 공소의 제기 그 설명한 건데 이거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 주소창에 이거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유튜브 주소 맨 앞에다가 이제 SS라고 치면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운 받았는데 공소의 제기죠? 자 봅시다. 그 용어고요. 공소의 제기 여기 공소의 제기 하셨죠? 용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우선 앞에 주어 처리하셨죠? 자, 이게 뭐냐면, 그죠? 공소의 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다음에 주어는 검사죠. 그 다음에 피의자는 대상이고요. 이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 재판을 법원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검사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검사죠? 검사가 피의자가 있고 이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원에 기소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의미하죠. 그죠? 근데 검사를 저걸 집어넣나요? 저거 판사인데. 잠깐만요. 아이고. 검사가, 그러니까 우선은 판사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방망이, 이게 뭐죠? 뭐라 그래? 선고할 때 이렇게 땅땅땅 치는 거 있죠. 이렇게 선고봉? 이게 판사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사전에 그렇게 돼 있구나. 검사, 검사고요. 순서 바꿔도 되시나? 공소의 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도 커졌고요. 눈썹 올라고 티죠. 그러니까 입도 내미셨죠. 입 내미는 거 좀 선택사항인 것 같은데. 주어 처리하셨어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하고 순서는 바꿨는데 바꿔도 될래나요? 이게 무슨 법복 이런 거 비슷한 걸 형상화 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검사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 설정 있죠? 검사, 피의자, 그죠? 피의자예요. 여기는 공간 설정 있습니다. 누구를 벌하는 거냐면은 이제 피의자를 벌할 목적이죠. 그걸 목적으로 이건 법원이에요. 여기는 법원이죠. 법원에 기소하는 거죠. 이쪽에서 기소해도 되겠죠. 하여간 어쨌든 이거는 기소하는 거죠. 검사가 여기 설정됐으니까 기왕이면은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되죠. 기다려봐. 판사, 법원. 전에 살펴본 것 같은데. 법원, 재판소. 법원 장소보단 집을 쓰네요. 그죠? 건물 뭐 이런 거죠. 법원 건물 이런 거죠.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이건 용어라서 사실은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형사 재판에 제기 이런 거니까 공소의 제기 이런 건데 이게 재판 재판 이런 거구나. 이게 저기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좌우에 하는 거 재판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검사가 공간 설정됐죠. 여기 몸의 방향도 약간 하고 검사의 공간 설정됐습니다. 주어죠. 피의자입니다. 사람까지 하면 좋은데 어차피 이거 왼손 사람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까지 안 넣고 피의자 설정됐고 피의자 벌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벌하는지도 이제 좀 비수지로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로 벌하냐 이런 거죠. 자, 벌하기 목적으로 재판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되겠죠. 재판집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예, 기소가 틀린 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히 한다 그러면 검사 여기다 설정됐으니까 검사가 예, 재판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어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따로 여기 피의자도 있고 그래서 피의자가 제기하거나 그런 걸로 이해되진 않을 텐데 예, 학교문법 비슷하게 좀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근데 조금 더그 교육용 자료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공식 문서니까 공식 양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죠. 법원에 어디다 법원에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 그러니까 뭔가를 제기하거나 기소 제기를 할 때 누가 누구에게 제기하는지가 표현이 돼요. 수화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입 내민 거는 약간 그 마우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워낙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T의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검사 공간 설정했고 시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원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사가 기소해야 되거든요. 검소가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는 거죠. 예, 시작점을 조금 예, 검사에다가 맞추시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일치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죠. 예, 다음 두 번째 문장. 검사는 공소장에 여러 가지 많이 적네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한다. 이제 뭘 적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겠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소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공소장 먼저 하는데 죄, 기소, 뭐 서류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어에는 주어가 표시가 돼 있는데 생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어 표시하시고요. 주어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 표시하시고 여기 공소장 공간 설정하신 다음에 검사가 여기다가 이제 기재하는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을 기재하느냐 그걸 기록하면 되는 거죠. 공소장 한 다음에 그 공소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죠?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어를 생략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피의자 여기서는 이제 재판 걸었으니까 그죠? 피고인 이름 그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기소했다거나 아이가 뭐 다른 사람을 기소하거나 뭐 벌을 주거나 사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집안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대신 사형당하거나 대신 감옥에 가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반이 죄를 지으면 그 집안의 종이 벌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근데 피고인은 지금 똑같이 했죠. 피의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하고 피고인은 구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고인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예, 피고인 지금 그냥 이름이 아니라 지금 보면 피고인 성명이죠. 예, 이 사람의 그죠?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데 이게 시선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시선이 이제 시선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름을 하게 되면 피고인 성명이 되는 거죠.
피고인 성명, 그다음 뭐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다음에 형사사건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났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 사건이 일어났는데 장소가 어디냐, 그죠? 죄의 내용,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죄죠. 이 사람의 그 죄의 내용. 근데 이게 죄의 내용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하고 3심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죄, 검사가 기소하는 것도 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모독이죠. 자기가 죄가 있다고 판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고, 뭐 이런 거죠. 예. 죄의 유무는 이제 판사가 판정하는 거니까 이거를 죄의 내용을 쉽게, 그러니까 이거는 오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을 어겼는데 그 어긴 법이 뭔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법률 위반한 어떤 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죠. 그걸로 이제 생각되는 그 무슨 법 위반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몇 항 위반 이렇게 해서 형법이든 뭐 아동복지법 위반이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의 내용에다가 법 어기다 내용 서류. 뭐 죄명 죄명도 번역은 했죠. 그러니까 어떤 법률 위반인지 그 법명 조항하고 그 다음에 죄명 그거를 내용 서류로. 에이. 그래서 역시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서류를 주는 이건 지금 주는 건데 그죠? 어떻게 전달하는가 할 때 그러니까 직원이 가서 제출하긴 하는데 건네주죠.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주는가 할 때 지금 근데 주어가 빠졌죠. 근데 물론 이제 앞문장에 그 주어 변경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문제에서는 그 길어지잖아요. 그 주어를 다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어 표시 안 하신 겁니다. 지금 검사가 기재해야 되거든요. 다른 직원이 하면 안 되고 다른 직원들은 이제 제출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검사가 이걸 기재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능하시거나 이렇게 젊은 농인들은 이렇게 보통 그 이수화에 해당되는 한국어 단어의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싱으로 이렇게 입 모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 그죠? 발음하잖아요. 이름. 곳 그죠? 장소가 아니라 곳 발음하는 거죠. 주의 내용 그죠? 용 발음이죠. 내용. 법 위반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서류 그죠? 법원에 이걸 제출한다. 근데 누가 제출하는지가 주어가 빠졌어요. 생략했어요. 하면 돼요. 주어 이분이 지금 제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가 제기를 하셔야 돼요. 검사가 주어 이렇게 아니 그 한국어 생략이 돼 있어도 주어를 표시해야 되는데 주어가 표시돼 있는데도 생략을 하는 건 이건 뭔 조화죠? 이걸 가급적이면 이렇게 컴팩트하게 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통역하려고 해서 그랬나요? 이게 번역인데 동시 통역도 아니고 충분히 담겨 있는 정보를 이게 설명하는 자료니까 뭐 현장 통역사가 이러면 뭐 이 그 상황 정보도 있고 그런갑다 그러는데 어유 이건 번역 자료고 설명 자료인데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